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 밑줄을 그어보는 관전 포인트, 제대로 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코너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뉴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선고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최 대표도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이제 자녀 아들이죠. 아들에게 이제 로펌 네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했다. 이게 혐의인데 네네. 판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 1심 공판 내내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예. 영문 번역 등에 네네. 때문에 이제 적법한 인턴 증명서 발급이었다. 오히려 검찰의 이런 기소가 날조됐고 예. 검찰의 폭주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나와서 실제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로부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예. 라는 증언들도 있었으나 뭐 검찰은 그에 대해서 일관되게 조작됐다. 인턴 활동을 하는 사실이 없다라고 예. 맞서고 있어서 과연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 예. 아마 그에 대해서 뭐 검찰이 여러 가지 반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강욱 현 의원이 예. 그 실제 조국 전 장관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증을 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예. 증인들이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증인 말고 직접 봤다는 증인들이 있었어야 되고 있는 게 마땅하고 예. 그런 어떤 그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됐었는데 다소 이런 어떤 증인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네.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네네. 지금 이제 검찰이 구형한 게 징역 1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징역 1년 당연한 거고 또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이제 최강욱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 이게 이제 공직을 잃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더라도 네. 의원직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지만 예.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네.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1심 판결을 어떻게 나오느냐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원 판결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동일한 혐의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는 처지고요. 예.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인턴 그 증명서 뭐 허위 조작이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예. 하면 동일하게 그 문서를 제출해서 대학의 그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예.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후에 또 그 정경심 이제 전 동양대 교수 지금 징역 4년형에 이제 법정 구속 당했는데 또 항소에서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1심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의 양형 관련해서 예. 이게 이제 그 딸의 그 스펙과 관련된 네. 뭐 허위 기록들, 그러니까 입시 관련된 비리들이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되긴 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4년형이라는 다소 이제 무거운 형이 나온 건 아니고 네네. 그 정경수 교수가 갖고 있는 여러 혐의 중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혐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대학 입시 뭐 표창장 허위 기록 이런 것 때문에 4년씩이나 받느냐.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종합돼 가지고 양형이 정해진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무거운 혐의 중에 하나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본 거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예. 다소 무거운 형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일에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의원의 이제 1심 선고가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또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그리고 사모펀드를 둘러싼 이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주범동 씨도 이제 항소심 선고 공판 있죠? 네. 예, 1심에서는 이제 그 뭐 정 교수와의 공모 이게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부분이 아무래도 2심에서는 핵심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당시 이제 코링크 P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예. 조범동 씨가 배임 횡령을 통해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예. 4년형을 내렸지만 정경심 교수와 공모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 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부정부패라고 보기에는 충분한 입증 근거가 네.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예.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도 과연 이 정 교수 내지는 조국 교수와의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이 되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봤다는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네. 그 미공개 정보를 조범동 씨로부터 받았다. 라고 재판부가 이제 판결에서 적시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과연 이번 조범동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두 번째 밑줄 어디에 그볼까요? 자, 저걸 아시죠? 정세균의 정세균 총리의 이른바 손실보상법. 네. 이거 두고도 또 뭐 이래저래 또 뭐 논란이 있는데, 자, 기재부 나라냐? 네. 예,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제 거의 뭐 화를 낸 수준인데. 또 이런 것도 있죠. 100조 이른바 보상액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이게 네. 악의적이다. 뭐 이렇게 정말 이분이 원래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인데 요즘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확실한 발언을 하십니다 보니까 일갈했습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읽으십니까? 일단 100조 보상액 얘기가 나온 배경은 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예. 이 코로나 집합 금지, 집합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법을 냈는데 예. 그 법의 제정 추계를 보면 최대 월 한 24조 정도가 들 수 있다. 네.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대가 예. 그래서 이제 피해 기간이는 4개월을 4개월. 감안을 하면 한 100조 정도 나오지 네. 않겠나. 예.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서 좀 과장된 그런 재원 부담이 알려져서 총리께서 좀 화를 냈던 것 같고요. 손실보상법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률로 보상하는 게 헌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법이 필요한데 기재부에서도 그래서 안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재정 부담이 있으나 검토하겠다라고 좀 다소 물러선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뭐 총리께서 국정 2인자로서 이제 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고려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건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다소 이제 기재부하고 마찰도 있고 또 당내 여러 입장들하고 좀 다른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총리로서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 손실보상법 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른바 여야 대선 후보들 가운데 여권 쪽의 잠룡이라 우리가 이제 분류를 보통 하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이제 민주당 대표가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자 정세균 이제 총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손실보상법이니까 보상이고요, 사실 방점이
이낙연 대표는 이제 공유, 이익 네. 공유죠. 그러니까 공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보편 다 나눠주자, 지급해야 된다 이런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 세 명의 승부수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 이재명 지사는 뭐 일찌감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예,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고 예, 최근에 좀 새롭게 제기된 게 이낙연 대표의 이제 이익공유제인데요. 근데 이제 이익공유제는 어떤 강제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예, 기업들이나 이 코로나 기간에 소득이나 수익이 늘어난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좀 자발적인 어떤 기금을 내서 이익 공유를 하자. 뭐 그 대신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일정하게 주겠지만 이런 제안이고 정세균 총리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뭐 다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자영업 손실보상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이 네,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익 공유도 뭐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고 또 아주 긴급한 순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네, 네. 그런 긴급 지원의 의미에서 이 재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 필요한 요소들인데 지금 당장 우선순위 측면에서 시급한 게 뭐냐. 예, 이 점을 중심으로 좀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 민주당에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추진하기로 했는데 네. 내용이 이제 간단히 보면은 손실 보상, 뭐 협력이익 공유, 사회연대 기금인데 저 여당 쪽에서는 입법화 서두르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야당이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이걸 뭐 퍼주기다 예, 내지는 실효성이 있겠냐 여러 각도의 비판을 하지만 예, 제1야당으로서 그러면 책임 있는 대안도 저는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해서 아마 그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정부나 여당의 주도하에 예. 정부나 여당의 이니셔티브 하에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서 예, 이게 좀 야당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반대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예, 비판을 하되 큰 틀에서는 협력하고 또 더 생산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제1야당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이게 제1야당이 국정견제라는 명목 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주력하다 보니까 뭔가 대안적이거나 이 건설적인 그런 이미지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이 누적되면 예, 사실 국민들로부터 이게 대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이고 더 협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유시민의 반성문. 자, 계좌 내역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자, 근데 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사과 도의적인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그 사과 이상의 예, 어떤 책임도 필요하다면 지겠다. 네, 이렇게 본인이 밝혔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계좌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통렬한 자기 비판과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 사과 가지고 되겠냐. 그 이상의 책임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서 당장 물러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로 인해서 뭐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본 당사자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검찰에 지금 고발장도 제출돼 있고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 또 그런 수사에 이 사과가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지켜볼 대목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본인 잘못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또 이 공인으로서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사과했다는 점은
좀 인정하고 평가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제 한동훈 검사장 법정 대응 요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죠. 그렇죠? 이게 성립될까요? 글쎄요, 뭐 그게 허위사실이든 허위사실이 아니든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다만 이제 과연 이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예. 또 그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꼭 이게 본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지 예.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이 됐고, 그리고 예.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그 법률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예. 저는 뭐 수사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결론은 뭐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마 유 전 장관이 사과뿐만이 아니고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조만간 빚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유 이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사찰이 있었다고 이제 어떤 믿을 만큼의 증거 이걸 내놓지 못하면 사실 수사받고 기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심에 예. 이르기까지 본인이 네. 어떤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다소는 좀 확신에 찬 판단을 했는데 네네. 그런 판단을 과감하게 이 대중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경위가 뭐냐, 예.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예. 그럴 만한 개연성의 일을 네. 그런 어떤 의심의 일을 마땅한 그런 근거가 없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좀 더 뚜렷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은 명예훼손죄 성립될 수 있고, 네, 그런데 거짓이어도 될 수 반해서 있는데, 네. 그런데 반해서 본인이 예. 그런 의심을 허위사실에 대한 네네. 의심을 갖게 될 충분한 경위가 있다면, 네네. 설득력 있는 경위가 있다면 또 면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경로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런 의심에 이르렀는지가 예.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님과 함께 밑줄 그어봤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전 세계 다양한 이슈, 특히 중요한 이슈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결국은 이제 20일 취임했고 제46대 미국 대통령 됐습니다. 백악관 입성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켜볼 사실은 이슈는 당연히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가 뭐 또 새로운 전략이라는 걸 채택한다 이렇게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지 시간 22일이죠.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서 젠사키 대변인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젠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도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좀 전반적인 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톱다운 방식. 그냥 네. 정상끼리 그냥 결정해서 큰 그림 그려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그 다음에 바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자체를 이제 톱다운 방식은 이제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네. 방식으로 이를테면 이것도 이제 북한과 미국이 단독으로 그냥 서로 양자 사이만이 아니고
네. 주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클린턴 뭐 행정부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때는 주로 뭐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다자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전략도 검토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확실한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주변국과 공조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 말씀하신 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키 네. 대변인은 새로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관련해 예.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1대1 단판식 협상을 추진하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이고 비핵화 협상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소외시켰다는 문제의식도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신에 이렇게 실무 협상에서부터 밟아가는 전통적인 상향식 방법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강조해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지만 예.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뭐 미국은 지금 뭐 새 대통령 정부가 당장 뭐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 이제 북한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 예상과 달리 취임 네. 사흘 만에 이제 네.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북핵 문제 언급한 거 이거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그러나 대북 정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좀 이제 막 신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와 경제난 해결 등 좀 우선 해결 과제가 좀 산적한 상황이어서 예.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북한 관련 외국교 안보 라인 인선이 좀 정비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전략 수립 기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예.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하나 냈는데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사설에서 아마도 앞으로 몇 주간 김정은 위원장은 현란한 미사일 발사나 다른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러면서 만약 무력 시위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바이든 팀은 빨리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사설은 김정은 정권은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맞이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짚으면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핵탄두 그리고 미사일 무기고를 꾸준히 증가시켜왔고 예. 그게 곧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이제 코로나 미국이 제일 좀 심각한데 사망자가 네. 41만 명이 넘었죠. 그쪽은. 그리고 네. 확진자도 2,500만 명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해결책은 백신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뭐 그 백신 확보 전쟁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사망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몇 명이죠 지금? 지금 누적 환자는 1억 명을 넘어섰고요. 예. 사망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 아무래도 80명이 한 명꼴로 감염된 셈이죠. 예. 그 백신 지금 근데 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의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1분기 공급량이 예상보다 60% 정도 줄어든 3,100만 회분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애초 3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27개국에 공급하기로 한 8천만 회분의 약 40%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도 좀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23일 화이자 측은 생산 문제로 당초 합의한 만큼의 접종분을 유럽연합에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밝혔고요.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화이자에 총 6억 회분의 백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각 유럽 나라들 당황스럽겠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각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 EU의 원래 목표는 올 여름까지 회원국 시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백신 접종 계획은 EU 집행위원회와 제약업체 간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했다. 배송 지연은 심각한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면서 예. 이탈리아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비난을 했고요. 루돌프 안쇼버 오스트리아 보건장관도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폴란드도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네. 그 이제 유럽 각국에서 보니까 원래 이제 백신 접종은 기본이 2번 하는 건데 네. 그 2번 하는 사이에 이를테면 2, 3주, 3, 4주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바꾼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영국 의료계가 최근 코로나 백신의 1, 2회차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린 당국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의료협회는 예. 코로나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로 하는 건 세계보건기구 지침에도 어긋난다면서 예. 최근 최대 6주로 줄일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지금 화이자의 경우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 생성을 위해 자사 백신을 3주 간격으로 2번 맞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영국 정부는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과 함께 두 백신의 1, 2회차 접종 간격을 모두 12주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로 늘리는 건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방식이라 이러면서 거듭 예.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코로나 백신 접종 간격을 현재의 3, 4주에서 또 6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프랑스 고등보건청은 아직 국가들 사이에 최적의 접종 간격과 관련한 합의는 없지만 2번째 접종을 6주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현재 프랑스는 요양원 거주자들에게는 첫 번째 접종 이후 3주 뒤에 그리고 의료 종사자 등 나머지들에게는 4주 뒤에 2번째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고등보건청은 지금 백신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리면 첫 달에만 적어도 70만 명을 더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 백신 접종 좋은 말로 융통성 이걸 발휘해야겠다. 사실은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 백신 1, 2차 사이에 그 시간 늘리는 거. 미국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도 지금 1, 2회차 간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품의약국의 입장 완화에 따라 이같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제시한 코로나 백신의 1, 2회차 간 투약 기간은 3주고 지금 모더나 백신의 투약 기간은 4주인데요. 예. CDC는 제약업체들이 제시한 접종 기간을 넘을 경우 백신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지만 이 기간을 넘어서 2번째 백신을 맞을 경우 다시 백신을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같은 지침은 요양원 입소나 출소와 같은 환경 변화로 특정한 접종 일자를 맞출지 못할 경우에 예. 대비해서 유연성을 두려는 거지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2회차 접종 때에는 1회차와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지침도 역시 내려졌는데요. 예. CDC는 백신 접종자가 1회차 접종 당시 백신 제조사를 선택할 수 없었거나 접종 기간 내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안타까운 소식들로 들려오는데 토크쇼의 전설로 불리죠. 레리 킹이 별세했죠.
네, 맞습니다. 향년 87세죠. 레리킹이 설립한 오라미디어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레리킹이 87세를 일기로 이날 아침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예. 지난 3일 코로나에 확진돼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20일 만입니다. 레리킹은 63년 동안 라디오, 텔레비전,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좀 광폭 행보를 펼쳐왔는데요. 예. 특히 지난 8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5년 동안 미국 CNN 방송 대담 프로그램이죠. 레리킹 라이브를 진행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년 넘게 또 미국 유일 정부 일간지인 USA 투데이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고요. 예. 영국 스카이뉴스는 킹이 대담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유명 스포츠 스타와 셀럽, 음모 이론가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요. 자, 최근에 사실 좀 힘들게 마지막 투병하다가 사망했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폐암, 협심증, 심장질환 여러 가지 고통받아 왔는데 고인의 넋을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